투미TV의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아마 6월 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23년도 벌써 이제 반년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집값을 이제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전망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를 뭐 저도 이제 충분히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마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욕을 왕창 먹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전제 조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전에 국토연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연구원님들 오는데 거기 경제학 박사님들도 오고 뭐하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이제 2월 달인가 그때 회의 있었을 때 막 이런저런 요즘 시장 얘기들 하고 했는데 이제 비공개 회의였으니까 그때 연구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장님 봤을 때 올해 집값 방향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저 2022년도 틀린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연구원님들도 웃으면서 우리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은 뭐 틀린 사람 얘기다라는 거를 일단은 뭐 깔아두시고 보시고요. 제 생각 조금 봤을 때 앞서 저희 1부에서도 요즘은 조금 겸손해져야겠다. 자기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번에 금융시장들 막 얘기 나오고 이제 막 은행들 채권 막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서 요즘 금융 지식들도 필요하겠다 하면서 뭐 자산관리사 은행 FP라고 하죠. 그것도 따고 투자자산운용사도 취득하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 뭐 이것도 취득하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조금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박사과정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시장을 좀 더 넓게 보자라는 거지. 일단은 진짜 조심스럽지만 작년에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얘기할 때 저는 요즘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저도 부동산 투자자로서 저는 이렇게 움직인다. 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더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족들이 부동산 투자자 집안이에요. 애초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뛰어든 것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융권 맨 마지막 직장 증권사에도 있었다가 주식을 대차게 팔아먹고 그러고서 이제 결국 부동산이다 하면서 막 부동산 중개법인도 하면서 실제 거래도 하고 실제 조합원으로서 투자도 하고 그 경력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보고 자란 게 그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 시장에 빨리 뛰어들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활동한 건데 저희 가족들 단위로 보면 부동산이 되게 많겠죠.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오픈한 거가 분명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야, 너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힘들기도 하겠죠. 저희 올라갈 때는 좋은데 또 떨어지면 저희도 막 하다가 여러분들은 집값 1, 2억 빠지면 2, 3억 빠지면 한 채에서 2, 3억 빠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10채면 20억, 30억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가족은 한 채도 안 팔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장에 몇 개 더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미친놈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욕해도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안판이요 1번.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빠졌어요. 저희 가족들은 사실 중개법인도 이렇게 넓게 서울 수도권 한 것도 하나가 저희가 사실 투자로서 돈 번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중개법인으로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저희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 또 적자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오히려 데이터를 빨리 얻겠다. 왜냐면 이게 법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서울 수도권 그렇게 넓게 하고 직원들만 하더라도 저희가 50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냥 통계를 볼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움직이는 게 제일 빨라요. 전화 오는 게 어떤지 매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팔아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급매물 나오는 거라든지 거래 현황들이라든지 실제 매수자들이 상담 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온도차가 느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이 꺾이면 먼저 팔아야지라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인님은 아시지만 작년에 6월달 지방선거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5월, 6월까지는 괜찮았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냥 그렇죠. 막 7월, 8월 약간 조금 뭐 이제 애매모호하면서 조금 이제 낌새들이 있다가 그러다가 레고랜드 사태가 10월 때 빵 터지면 갑자기 확 그냥 가고 금리 쫙 가고 이래 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는데 그래 버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죠. 이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저희 가족들도 산 것들에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뭐 1, 2년 전에 산 것들은 마이너스죠. 네. 근데 더 전에 산 애들은 플러스잖아요. 네. 토탈하면 그래도 플러스니까 진짜 이게 2, 3년 동안 더군다나 뭐 부동산 전문가에 따라서 네. 5년 동안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와 진짜 5년 동안 떨어지는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익절을 해야죠. 네. 뭐 손절치는 물건도 있고 익절하는 물건도 있고 아쉬워도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봤을 때는 이미 너무 급격하게 사실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도 네.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떨어져도 이렇게 계속 12년도까지 쫙 떨어졌는데 팍 단기간 떨어진 걸로는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네. 역대급입니다.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미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네. 뭐 여기서 아니야 더 빠질 거라 하면 저는 할 말 없지만 네. 그때 시점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팔기엔 너무 아깝다 생각이 1. 그리고 지금이 반대로 기회다 생각하면서 있는 여유 자금. 원래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더 가고 싶었었던 상급지가 있었는데 네. 여윳돈 가지고서 가자니 당연히 모자르죠. 그러니까 네.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하나 팔아도 3억 마이너스 난 걸로 해봤자 모자르는 거예요. 네. 그럼 두 채를 팔고 넘어가자니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여윳돈으로 조그만 거라도 하나 더 잡자. 그렇게 해서 잡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로서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투자자로서 그때 가격이 너무 싸서 더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월부터 가격들이 많이 회복했죠. 네. 저희 판단이 그래도 유효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때 팔았었으면 팔아놓고서 지금 다들 집집마다 막 1, 2억씩 다들 올라가면 네. 야 이게 뭐야 할 수 있을 뻔했는데 홀딩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세금에 어느 정도 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다 세금 세팅들 다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2주택까지는 또 아예 종부세 중과를 안 해버리면서 이번에 종부세 12월 달에 낼 때 보니까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고 가지고 있고 그러고 오히려 또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입주권 분양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당장 올해 하반기에 반등합니다. 무조건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길게 봤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되기 어려운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일반 분양도 지금 있는 애들이 거의 마지막 선이지 지금 새롭게 가는 애들은 좀 난항들이 많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아나 신통이나 네. 한 반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마지막 선이면 그럼 얘네들이 입주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가치가 있을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들이면 적어도 빨리 입주하는 애들은 3년 뒤, 뭐 뒤에 멀리 있는 애들은 8년 뒤 입주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막연하게 봐도 그때 가면 지금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겠지. 설령 이 시장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사업시 인가하면 또 올라가고 관리처분 인가하면 올라가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 그때마다 가격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시간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 편하게 있어도 돼 하면서 그렇게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분명 이런 댓글들도 예상되는 게 실제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소장님네 집안은 여유가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하지만 또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은 망할 수도 있다. 네. 뭐다 막 얘기들을 하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투자를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판단한다 네. 정도로 이게 순화하면 순화한 거고 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것도 발언이 세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뭐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약간 좀 그 조급함이 약간 좀 늘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은 좋은 게 날것의 그 반응들이 바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막 그 댓글들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누가 하나 좀 약간 좀 집값이 상승한다고만 해도 막 엄청나게 안 좋게 막 쓰시는 욕하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누가 좀 집값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좀 아니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서 반대로 또 집을 또 사야 되나요 하면서 약간 또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을 막 빨리 사야 되나요? 라고 막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빨리 사야 되나요? 저라면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아파트를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재건축을 대표적으로 얘기 들었었지만 네.
생각보다 안 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언론에서 보는 느낌이랑 네. 현장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뭐 내가 호갱노노에서 봤는데 이 금액이 거래된 거 보고서 찾아가면 그 물건 없어. 지금 인터넷하고 현장이 좀 느낌 달라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추격 매수하느냐는 조금 좀 생각을 잘 하시고 네. 내가 꼭 그 동네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사는 거지만 네. 애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막 거시 경제 변수도 조금 뭐 이제 확답하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적어도 이 가격이면 싸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샀던 얘기했잖아요. 네. 급매물만 거래가 돼요. 네. 그래서 추격 매수까지는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을 픽스해서 가기보다는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서도 정고점 대비해서만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바닥 가격에서 회복을 많이 덜한 네. 애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조금 입지 분석을 잘 해보면 예전에는 얘가 어디까지 갔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어디 얘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여기는 이만큼 회복했는데 얘는 아직 회복을 덜했어. 네. 아직 급매물이 있어. 이런 데들을 잡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지금 추격 매수까지 가냐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면 제일 편한 거는 청약놀이란 얘기 많이 합니다. 청약. 무주택자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시장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네. 2023년도 이제 4월 달부터 그 청약에 대한 추첨 기준들이 다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는 60% 추첨, 네, 추첨. 84 타입 초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넘어가는 대형 네.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추첨입니다. 뭐 강남 3구, 뭐 용산 빼고. 이런 데들은 59 타입 이하가 60% 추첨, 뭐 그리고 84 타입 이하 59 타입 초과가 30% 추첨이었나? 이제 그런 걸로 기억하고 이제 84 타입 초과는 20% 추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도 적어도 일단 그러면 강남 3구를 노린다 하더라도 59 타입은 역전이 60% 추첨이 가능하니까 예전에는 뭐 총무피사 아니면 뭐 선당 후곰 장유유서 이런 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가점이 높아야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설령 이제 가점이 낮은 네. 2030 청년층들도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직도 강남 3구 용산처럼 규제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마포구나 송동구만 해도 이제 다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이 비규제 지역은 세대 주가 아니라도 청약 조건이 네. 돼요. 아직도 강남 3구나 우리는 그동안 규제 지역 시대에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세대 주여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세대 1이면 세대 분리를 또 어디선가 해야 네. 되고 더 위장 전입하긴 또 눈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대문구 청약 예를 들어 이문이경 뉴타운도 일성구역도 이제 청약 나올 거거든요. 휘경상구역 휘경자의 디센티아도 지금 경쟁률 장난 아니게 네. 완판 나고 하니까 거기 동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인서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내가 세대 1이라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청약통장 1년 넘어간 청약통장이 있고 지금 비규제 지역은 지역 거주 조건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주는 네. 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이라 무조건 내 당의 지역들을 잘 노려가지고 네. 청약 도전해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게 또 제일 유효한 거는 금액 부담이 좀 적어요. 제가 앞서서 일부에서도 뭔 얘기했었냐면 이전 장을 복귀해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를 봐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 시장이 바로 반등이다는 우리가 조금 장을 봐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분양권 먼저 뜁니다. 분양권 뜬 다음에 그다음 입주권 뛰어요. 실제로 네. 지금 재건축들 장난 아니게 또 가격대도 올라가고 있고 재개발 지역도 지역에 따라서 회복 많이 한 데들이 존재하고 그러거든요. 투자다 보니까 먼저 밀리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 수요 회복하면 또 금방금방 움직이는 게 네. 출렁출렁한 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살려면 투자 금액이 목돈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강남권역 가려면 뭐 2, 30억이 뭐예요. 네. 반포는 40억 넘게 네.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압구정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 강남권역 하면 최소한 20억대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도 뭐 하다 보면 막 10억 뭐 하다 보면 5억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진짜 소액으로 가는데도 2억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상기 뉴타운 네. 2억입니다 했는데 분양권은 더 심플합니다.
분양가가 지금 서울에 청약 나오는 게 이제 10억대에서 다들 완판 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온 애들은 이제 11억도 넘어갈 것 네.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설령 11억에 나온다 하더라도 계약금 10%면 되잖아요. 네. 그럼 1억 1천만 원이면 되고 네. 중도금 대출 다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DSR이니 DTI니 얘기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특별 대출이다 보니까 네. 소득 기준도 그런 규정들 DTI 없습니다. DSR 네. 없어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로도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당첨 받아요. 네. 우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갔다가 소득 인정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물론 대학생이라서 신용카드도 없었다. 뭐 소득이 아예 없다. 만 19세만 넘어갔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대학생분들 웬만한 분들은 어쨌든 되니까. 그렇죠. 소득 카드라도 빨리 신용카드 만들어줘 소득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네. 그런 대학생이 식으로. 11억을 받기는 조금 11억을 받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네. 60%를 대출 네, 받으니까 네, 네. 그것도 네, 그래도 그걸 좀 청약 넣기는 좀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뭐 그런 2030이라 해도 네. 그건 대학생은 제외한다 네. 해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네. 이제 그래도 30대 아, 그렇죠. 분들 네. 같은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10% 넣어놓고 중도금 무이자는 아니래도 네. 요즘 트렌드가 다 이자 후불제예요. 음. 내가 이자 부담을 갖다가 다달이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입주 시점에 그게 네. 이전 장에서 그게 트렌드였었거든요. 네. 그게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계약은 10% 맞춰놓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입주 시점에 이제 또 실거주 요건이랑 전매금지 요건도 없앴잖아요.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매해도 되고 네. 아니면 전세 맞춰가지고 일단 잔금 치러놓고 그동안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모자란 돈 또 열심히 목표가 있으니까 돈 모아놨다가 그게 유효하지. 지금 아파트 살려고 했었을 때 이 얘기하면 또 욕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뭐 무슨 영끌을 장려하냐, 뭐 1억 천 가지고 뭔 11억을 사냐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11억 이하가 있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군다나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네. 기회비용, 더군다나 또 심플한 거가 제가 아까 재개발 재건축 마음 편에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당장 내년 집값이 어떻습니다. 뭐 내후년 집값이 어떻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빠르면 2, 3년 뒤 입주, 네. 늦으면 뭐 8년 뒤 입주하는 입주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청약 당첨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공사 중인데 2, 3년 뒤에 입주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장이 설령 당장 내년에 조금 뭐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좀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설령 뭐 떨어져도 내 분양가보다 밀리냐 네. 이것만 생각하면 심플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도 당장 지금이 아니라 2, 3년 뒤. 왜냐하면 네. 아파트를 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당장 사고서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 막 흔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분양권은 내가 일단 투자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2, 3년 뒤에 입주하고 그리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들은 걔네가 입주하고 나면 동네가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특히 재개발은 그 동네가 하니까 재개발이 되는 것들이 네.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입주하고 나면서 이미지가 바뀌어 나가니까 그런 효과들도 고려하면서 좀 길게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청약 얘기 좀 해주셨는데 그럼 1주택이신 분들은 좀 2주택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1주택을 좀 더 키워나가시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1주택자들은 옵션이 좀 두 가지죠. 네. 지금 많이들 하는 게 갈아타기들도 네. 많이 해요. 요즘엔 그래도 조금 거래가 좀 돼서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왜냐하면 내 지역이 어느 정도 조금 예전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네. 하고 더 상급지인데 제가 많이들 올라갔다 했지만 나의 지역보다 상급지지만 아직 안 올라간 애들 눌려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내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이 다행히도 뭔가 회복을 했어. 특히 재개발 재건축 중에 여기서도 재개발들은 또 눌려있는 애들이 몇 네. 군데 있다 보니까 여기로 갈아타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즉 상급지를 아직 싼 데들이 있으면 그렇게 갈아타기 여전히 유효하고 네. 좀 이참에 내가 좀 좋은 데로 가겠다. 뭐 네. 결국 같은 의미죠. 그런 식으로도 있는데 2주택 전략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윳돈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요즘 눌려있는 애들 내가 꼭 얘를 팔아서 확 좋은 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냥
아직 싼 데들 여기도 작고 내 거는 팔기 좀 아까워.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 눌려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일시적 2주택 이제 다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게 가져가면서 그때 정리하면서 얘도 정리하고 네. 지금 더구나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종전주택 실거주에서 비과세로 팔고 신규주택 2년 뒤에 비과세로 팔고 네. 합쳐서 음. 더 좋은 데로 가겠다. 네. 이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금액이 조금 적다.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살리했을 때 제가 뭐 금액대가 별로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앞서서 무주택자분들 청약 얘기했었잖아요. 1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1주택자가 청약을 해도 의미가 없었던 뭐 게 된다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다 네. 가점이었으니까. 네. 1주택자도 청약 1순위 조건은 돼요. 다만 가점이 0점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23년도 4월 달부터는 네. 가점 0점이라더라도 추천 물량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서울 청약들을 다시 도전해보면서 그렇게 노려봐도 된다. 그래서 1주택자들도 청약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네. 청약 통장 썩혀놓지 말고 네. 또 계속 또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1주택자분들이나 지금 상황은 이제 예전처럼 한 2년 전, 3년 전처럼 뭐 청약이 막 엄청 과열되고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뭐 이제 특정 지역들은 뭐 여전히 뭐 상황이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 청약이라는 거 자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첨언하자면 요즘에 이제 워낙 신축을 공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쪽에서의 워낙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건설은 또 금융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금리도 불안하고 뭐 채권 시장도 불안해서 아예 공급 자체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특히 이제 재개발 쪽도 시공사를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럼요. 못 서울도 구해서- 그렇습니다. 못 구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곳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쪽에서 나중에 뭔가 공급 부족 이런 공급 불안 쪽 그런 것들도 좀 예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뭔가 아예 그냥 완전히 신축 미래의 최고로 새 것 이거에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노량진 얘기도 해주시면서 뭐 다른 거 대비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왜 거기는 그렇게 눌려 있고 다른 데들은 이렇게 먼저 반등을 했고 상대적으로 속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 공통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정 지역만 그런 거라면 다른 지역들도 좀 그런 공통점을 알면 좀 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살짝씩 거래 제한 조건들이 붙는 데들이 약간 눌려있는 데들 많습니다. 네, 아까 노량진 얘기는 했었지만 네, 좀 먼저 쉬운 것들 먼저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네, 그래서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원래 한남 성수가 가격대가 항상 비슷하게 갔는데 네. 한남에서도 한남 상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코앞에 두고서 소송 이슈가 또 네. 하나 붙어서 상구역만 급매물이 좀 있지만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은 가격대들이 이게 빠졌다라고 해도 이게 빠진 거에 싶을 만한 금액대입니다. 죄다 한 20억 넘게끔 네. 현금이 있어야지만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네. 성수는 지금 33평 가는 것도 네. 현금 한 10억 선이면 대출 받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 네. 존재해요. 네.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눌렸지 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남뉴타운과 다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덕분에고 조합원들은 때문에 네. 이게 되겠지만 그런 사항들에 적용되는 지역들이 하나. 그리고 아까 한남 상구역 예시도 뭐 같은 의미로 들어가 있지만 그 조합의 이슈가 있는 데들. 네. 이걸 이벤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뭔가 사건 뭐 사고들이 이슈가 있는 있는 데들. 거죠. 네. 그런 데들은 뭔가 이제 좀 가격대들이 눌려 있는 데들. 그러면 이것 역시 조합원들은 막 한숨 나오고 여기 또 입주가 우리 생각한 것보다 1, 2년 더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덕분에 난 1, 2년 좀 더 기다려도 돼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즉 재개발 재건축이 사건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뭐 안 좋게 보면 단점이지만 근데 단점이 없으면 사실 쌀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약간 역발상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
그리고 노량진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데든 금방 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흑석 뉴턴 같은 경우도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 하인 가격대들이 다시금 또 이제 회복하면서 한강뷰 되는 애들이 전에는 실거래가만 25억을 찍었고 호가는 30억까지는 갔었지만 거래는 안 됐었다가 얘네 지금 한강뷰 되는 애가 23억, 24억 선으로 다시금 이제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 아까 가격 쫙 올라갔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석 뉴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맨날 막 말 많고 탈 많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9구역 11구역 다 관리처분 인가나면서 이제 2주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들도 이제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았다.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으면은 그쵸. 좀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부가연 뉴타운은 회복이 생각보다 또 먼저 됐다는 얘기도 바로 맞은편이 아현 뉴타운이잖아요. 마포 가격대들이 또 다시금 회복하니까 우리도 하는 게 있지만 노량진은 장승배기 역 쪽에 상도파크자이라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노량진 뉴타운의 메인은 사실 노량진 역인데 그렇다고 장승배기 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 비교를 하기보다는 한 다리 건너잖아요. 노량진 주변은 구축들도 많고 빌라들도 많고 아직도 이미지가 좀 그런데 옆에 흑석 뉴타운을 봐야 되고 흑석도 지금의 흑석이 아니라 앞으로의 흑석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는 애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소장님 안전마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뚜껑 열어보면 진짜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해가지고 안전마진이 진짜 뭐 없거나 많이 적거나 하는 데들도 있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고 보면 입지 분석을 본인이 제대로 못 봐서 완전 단순하게 바로 옆에 있는 모 단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아파트 입지 분석을 하는 눈부터 길러놔야 얘네가 이제 나중에 신축 아파트 대단지 촌으로 형성되고 나면 얼마 되겠다가 그려져야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미래에 다 개발되고 나서의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비교가 안 되는 지역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상반기는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초입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3년 어찌 보면 이제 혼돈의 시기가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되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또 보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뭐 금리로 시작된 한 해가 아직 뭐 절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사실 또 예측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를 뭐 어떻게 좀 슬기롭게 보내야 하는 게 좋을지 뭐 소장님이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말란 얘기 하고 싶어요. 이제 뭐 저도 그때 맨 처음에 경기 얘기하기 참 조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 투자라는 거는 다 본인이 리스크를 그만큼 지고 저희 가족도 이렇게 했다가 진짜 더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 봐라. 막 이제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그만큼 더 리스크를 지고 갔었을 때 나중에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서 더 베팅을 했냐라고 친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투자에 대한 책임은 뭐 제가 지는 거고 이게 가는 건데 근데 반대로 아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 거를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상승문자 하락문자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에 대해서 각자 바라보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이 사람 말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무조건 저 사람은 상승문자야. 저 사람은 하락문자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하락한다라고 말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봐도 그 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일리 있는 비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러면 이거는 서울 얘기랑은 사실 좀 동떨어진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방에서도 진짜 위험한 데는 어딜까? 서울에서도 우리가 주택이 뭐 부족하다 뭐다 하지만 우리 신축 아파트는 또 어떨까? 약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나눠보는 거. 그리고 아까 일본도 막 자꾸
자꾸 막 맨날 나오는 게 다마 신도시 네. 노인들만 넘쳐나고 다 죽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은 답이 없다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진짜 전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럼 도쿄는 어땠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여도 일기 신도시 미래가 그렇게까지 썩 밝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너무 비난만 하면서 비관론적으로 이젠 다 죽었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진짜 경기 안 좋을 때 저희 방송했었을 때도 기억나는데 그때도 결국 우리가 다 망한다라고 하면 답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뭐 둠스데이가 와요. 우리가 이걸 경제학에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나누거든요.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즉 포트폴리오로 나눌 수 없는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진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다 망한다 생각하면 본인은 쇼 포지션을 잡고서 그럼 뭐 역배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섭고 네. 실제로 주식이 다 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막 그러고 또 환율은 또 회복하나 했더니 또 다시 올라가나. 왜냐면 환율도 누가 그걸 단언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네. 환율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인데 내가 그럼 이래저래 결국 못하겠으면 그건 최대한 내가 안전한 내 자산을 지키는 선택지가 무엇일까? 네. 라고 보면서 꼭 뭐 이게 부동산 투자를 제가 해라 라고 강요는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수가 뭘까? 각자 도생을 해보면서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 23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리스크가 있는데 있는 걸 이제 잘 컨트롤하고 그걸 동행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득을 잘 보느냐 그게 이제 결국에 미래에 얼마만한 이제 자산을 갖게 되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영상들 저런 영상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셔서 부자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